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를 놓고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오늘은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이 제안한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춘 부산시장 예비후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용춘입니다. 지난번에 그 출마 선언을 할 때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얼마 안 됐는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부산 선거판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연말과 1월 초순까지가 가장 바닥이었다고 느껴지고요. 예. 1월 중순부터는 지역 여론도 조금씩 좋아지는 기미가 나타났는데 예. 그게 여론조사라도 반영이 되어서 예.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뭐 아직은 국민의힘이 더 우세한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이 쫓아가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론조사는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로 그 거리를 돌아다닐 때 그 체감은 어떻습니까?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가덕도 신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부산으로서는 이번 선거만의 이슈가 아니라 2007년 대선부터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예. 그때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걸었었고요. 그래서 14년 정도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시민들의 입이 회자되는 이슈인데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예. 5년 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조금은 부산으로서는 생뚱한 그런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이게 가덕도 공항 한다 그래도 잘 되겠나?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 중순부터는 국회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 이런 공언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 공항 하나 짓는다고 경제가 발전하겠느냐 뭐 이런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발언이라든가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밀양공항 특별법을 또 발의하겠다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가 부산에 내려가서 도와주겠다. 또 김영춘 후보는 내 호는 가덕이다. 뭐 이렇게 여기에 승부수를 띄우면서 좀 부산 민심이 돌아섰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분명하게 되었던 것도 부산 시민들께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세력은 민주당이구나. 또 국민의힘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좀 반대하는 입장이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여론이 좀 돌아서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좀 말을 좀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 며칠 만에 갑자기 뭐 그게 경제에 별 도움이 되나고 했다가 이번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해줄게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진정성이 의심되는 거죠. 예. 그럼 실질적으로 그 후보님 생각도 그렇고 부산 민심도 가덕도는 꼭 있어야 된다. 가덕도가 있으면 어떤 점이 좋아진다. 뭐 이런 청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어떤 의원님은 고추 말리는 공항을 또 뭘 그렇게 크게 짓냐고 그러셨는데 부산 김해공항 현재의 공항만 하더라도 김포공항보다 흑자를 더 많이 내는 공항입니다. 그런데 포화 상태죠. 거기다가 김해공항이 과거에 2002년도에 129명이 사망하는 민항기 추락 사고가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 안전한 신공항과 함께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울산이 전부 경제가 추락 상태거든요. 과거에 중화학공업 위주로 경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소단박형의 ICT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같은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 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공항 인프라 없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신항만이 있으니까 24시간 화물기가 착륙할 수 있는 경제공항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항만과 공항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새로운 첨단 산업의 국내외 유치도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산, 경남, 울산 경제가 지금의 추락 추세에서 다시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길로 올라설 수 있다. 이런 희망의 그 수단으로 지금 가덕신공항을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님 일자리 창출 셀즈맨이 되겠다 이런 말도 하셨던데 그 가덕도 신공항이 고용 효과도 유발할 수 있는 겁니까? 공항 건설 자체만으로도 연인으로 쳐서 한 50몇만 명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만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공항 건설 이후에
그런 공항 인프라로 인해서 해외의 기업들 또 국내 서울이나 유수의 대기업들이 부산과 경남, 울산에 투자를 새로운 업종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해주실 거다. 예. 그래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외주로 떠나가는 그런 부산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거나 외지의 청년들도 찾아오는 그런 부산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민심이 약간 출렁인다 이렇게 느꼈다는지 가덕도 신공항 플러스 한일 해저터널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1+1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이게 한일 해저터널이라는 게 사실 이번에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가 아니고 예. 제 기억에는 1970년대 그를 무렵부터 이미 일본과 한국 사이에 오간 이야기들입니다. 예. 특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희망하는 사업이죠. 예. 근데 이제 그분들 영리하니까 자기들이 앞장을 안 서고 한국 사람들 좀 앞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현주 후보가 말한 것도 보니까 일본이 자본금이 90%, 한국의 10% 정도를 대어서 약 100조 원짜리 사업을 하자는 건데 왜 일본이 90% 자본을 대겠습니까? 예. 그것만 봐도 일본한테 훨씬 이익이 되고 한국은 부분적인 이익밖에 없는 건데요. 예. 특히 부산의 입장에서는 한일 해저 터널이 완성이 되어서 일본에서 육로로 차들이 바로 한반도를 거쳐서 대륙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부산은 패싱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쳐가는 도시밖에 되지 않는다. 예, 그렇죠. 예. 부산이 환적 항구로서도 세계 2위의 항만인데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런 물량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항만으로서의 입지 기능을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예. 해저 터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산 경제나 부산의 입지적인 어떤 특성 이런 걸 좀 잘 모르시고 하신 좀 조금 뜬금포 같은 공약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본이 우리보다 더 원했던 거는 또 뭐 사실이고요. 일본은 해저 터널이 완성이 되면 이제 섬나라가 아니라 예. 대륙 국가 일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희망하는 일이죠.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하면 일본의 이익에 대변되고 우리 이익에는 대변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의힘 또 보수 언론에서는 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거 하자고 얘기했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노무현 정부 때 이게 한번 검토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예. 하도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하자고 요청을 하니까 검토해봤는데 경제성 없다라고 결론 내려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게 부산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나서서 만일 한다고 해도 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이슈를 던져서 화제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또 오랜만에 또 연결하셨으니까 예. 김영춘 예비후보 공약 좀 살펴보죠. 코로나 관련 또 공약도 내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코로나 방역은 전국 공통의 문제입니다만은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방이기 때문에 겪는 코로나 양극화 현상의 피해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특히 경제적인 타격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코로나 방역 자체로만 보면은 그 구군별로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하나가 없는 데가 많이 있는데 예. 이 경증이나 이제 자각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들을 위한 그런 그 생활치료센터를 구군별로 하나씩은 좀 만들어서 예. 병원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 그런 공약도 내세웠고요. 역학조사관리팀도 구청별로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환자가 확대될 걸 대비해서 비상 대비 편성으로 한 5개까지는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런 공약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 재난 손실에 대한 좀 지원을 확대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저는 기준을 중위소득 150% 그 이하가 중산층 이하 기준인데요. 예. 그분들 중에 재난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에게는 고정 비용의 한 50% 정도를 한 3개월간이라도 계속 좀 대주자, 지원해주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건 예. 그 부산시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중앙정부가 국회가 결정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뭐 좀 두고 보도록 하고요. 예. 그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전 국민 지급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두텁게 선별해서 지급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맞춤형과 보급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도지사는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전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예.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을 다루는 재정당국에서는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전국민 지원은 저는 시기의 문제를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소비 진작이나 또 우리 국민 위로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은 피해를 많이 입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죠. 그 선거 구분해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선거 앞두고 있는데 다 주면은 선거 유리하지 않습니까? 뭐 선거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만약에 그렇게 소비 진작을 위해서나 뭐 국민 위로 차원에서 다 줘버린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코로나 확산에 또 이바지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죠. 코로나 사태를 좀 봐가면서 괜찮아지면은 지급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네요. 전체적으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뭐 후보님 당연히 보셨겠습니다만은 부산시에서 그 출산 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예. 원래는 둘째부터 200만 원 바우처를 주게 돼 있는데 첫째부터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1세까지 월 30만 원,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원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첫 아이 출산 시 300만 원, 둘째는 600만 원 이렇게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혹시 후보님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정책은 있습니까? 이 정책에서. 왜냐하면 지금 부산에서 가장 부산의 위기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젊은 층이 자꾸 서울로 자꾸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생아도 태어나지 않고 뭐 이런 문제점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겪는 문제입니다만 대도시 중에서는 특히 부산이 가장 극심합니다. 25년 동안 인구가 50만 명이 줄었는데 주로 20, 30대, 40대 분들이 빠져나가고 그들의 아이들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인 인구 비율은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높고요. 신생아 출생률은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의 그 보육 문제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이만 낳으면은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보육 단계에서는 시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주겠다. 그런 보육, 무상 의료 아이들에 한해서 이런 정도의 획기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좀 풀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아이만 낳아라. 부산시가 키워줄게. 또 정부가 키워줄게.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 이야기 또 나올 텐데 그럼 어떻게 말을 하느냐?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가장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해서 10년, 20년 뒤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 버리면은 국가는 또 지역 도시는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경제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투자하는 게 아이 낳는 일에 투자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또 하나 어젠가요? 이낙연 대표가 또 부산을 찾아서 서부산 의료원 그러니까 공공의료원이죠. 여기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공공의료원이 부산에 있는 서쪽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그 동쪽보다 부산이 여러 가지 지표에서 전국에서 뭐 제2의 도시라는 말이 정말 창피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회적 지표가 낮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공공의료만 하더라도 전국의 대도시 중에서는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부산 의료원 하나로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른바 예타를 통과를 못했어요. 서부산 의료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공공의료원을 경제성 평가를 위주로 하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자꾸 하는 거는 좀 넌센스입니다. 이 공공복지 차원이고 시민의 건강 안전 차원의 대책인데 거기 어떤 큰 경제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일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덕택도 있었죠. 예. 그래서 서부산 쪽에 공공의료원을 하나 신설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원은 이게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네. 과거에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시킬 때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나고 나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자여도 그 부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월 7일 날 1차 경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과반수가 안 되면 3월 14일 날 2차 결선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죠. 예. 지금 세 분 나와 계시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공정한 경선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부터 짚어주시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6명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0시 기준보다는 한 31명 늘었는데 어쨌든 사흘 연속으로 300명대를 유지했고요. 예. 이게 추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한 1240여 명 정점을 찍은 뒤에 새해 들어서 좀 감소하다가 지난달 말에 그 IM 선교회 미인가 교육시설 집단 감염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서 좀 우려를 했었는데 최근 며칠은 어쨌든 주말과 휴일의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줄은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시 300명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이 한 295명인데 이 지역 발생 확진자가 연이틀 200명대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지역 발생 확진자가 연이틀 200명이 된 게 작년 18일에서 19일 이후에 한 2개월 반 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소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주 초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였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또 연장됐지 않습니까? 연장됐는데, 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특히 영업시간 9시 제한하는 건 못 버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역당국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2.5단계를 2주간 연장시킨 건데. 예. 작년 추석보다 이번 설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방역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한다는 것은 고향에 결국 가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작년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진 거죠. 예. 사실상 이게 몇 가지 예외가 있더라고요. 장애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노모 이런 경우에는 조금 예외가 있긴 하던데 사실상 이제 평범한 가정들은 모이지 말라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 한 세대 두 가정만 모여도 5명은 넘어갈 테니까 모이는 건 좀 어렵게 됐죠. 예. 근데 이게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면은 일단은 숨은 감염원이 좀 누적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 추석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가족 간 전파 감염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비율이 한 22% 가량이고 또 최근에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피로도가 좀 높아졌지만 강력한 방역 조치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요. 북한 원전 문건 의혹은 오늘도 계속 뜨겁네요. 예,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원본 문건을 전격 공개했죠.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고, 아까 배주영 대변인 인터뷰도 했었지만, 보고서 첫머리에는, 이게 추진할 경우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다. 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향후의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예. 산업부가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다. 추가적으로 검토하거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구시대의 유물이다. 유물 정치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례적으로 맹공을 폈고요. 이 문건 공개 또 문 대통령의 반박에 발맞춰서 여당도 강하게 반격을 하고 있죠. 아까 일부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총리 시절에
이렇게 했는데 문 대통령이 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한 USB에도 이런 원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야당이 선거만 닥치면 색깔 공세를 일삼는 이런 수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뭐 이런 발언을 하는 와중에 야당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고성이 좀 터지기도 했어요. 다만 뭐 최대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오늘 라디오에서 내부 점검을 다 해봤는데 일절 청와대가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관련 회의를 한 적도 없다라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산자부에서 문건을 공개한 건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였겠습니다만 공개하고 나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발을 디뎠기 때문에 좀 계속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관련해서 좀 해프닝 같은 일도 있었어요. 예. 예,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후보죠. 네. 예비 후보. 그 원전 문건에 보면 네. V1 이렇게 SWP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그 V가 VIP, 즉 대통령을 뜻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이런 의혹을 본인의 SNS에 올렸다가 유감이다 안타깝다 이렇게 번복했는데 그건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문건 제목에 뭐 뒤에 V1.2, 뭐 V1.1 이렇게 해서 소문자 V죠.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갖고 이제 오세훈 예비 후보가 이 V자가 들어가는 게 결국 VIP 대통령의 뜻하는 거 아니냐. 예. 사실 이제 뭐 기자들이나 정치인들 뭐 정부 관료들이 VIP가 대통령을 지칭하는 은어로 많이 쓰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소문자 V를 갖고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거고요. 예. 뭐 일제히 민주당에서는 좀 사실 조롱이 터졌습니다. 이게 강선호 대변인 논평을 보면은 이게 문서 작성을 해본 분이라면 이게 버전이라는 거를 V가 모를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뭐 음모론에도 격이 있다. 라고 뭐 얘기를 했고요. 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뭐 V3는 안철수 후보가 대권 도전을 3번 한다는 거냐라고 비꼬기도 했고요. 조롱이 계속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페이스북에 버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라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다만 그렇다고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실관계를 밝혀달라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오세훈 후보는 SNS를 다른 사람과 상의 없이 본인이 직접 하는 것 같네요. 이게 보좌관들이나 옆에 누가 있었다고 하면 저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쓴 거는 사실 그렇죠. 버전이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어쨌든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고요. 자, USB를 관련해서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오늘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디오에 나와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이 정상회담에서 오간 USB 자료를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느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면은 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개를 뭐 할 필요도 없고 이게 외교적으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뭐 북한 저 나라 정상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국내 정치적인 어떤 게 펼쳐지면은 다 공개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어쨌든 압박을 했는데 이 북한 원전 건설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자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좀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 원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쐐기를 박는 거로 좀 저는 해석을 했는데 미국에도 이 북한에 제공했던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 경제 구상의 취지를 설명하니까 미국도 수용을 했고, 아예 미국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입장을 내놨는데, 뭐 미국을 갖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놓고. 아무래도 이 USB 논란은 저는 이제 잠잠해질 거로 좀 보여집니다. 북한에 전달한 똑같은 USB를 미국에 전달했다. 네. 게다가 그 관련 보도를 예전 거 살펴보면 4월 30일 날 USB를 북한에 전달했다 신경제. 네. 이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모든 게 기사로 쏟아졌는데 지금 와서 뭔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좀 정치 공세가 아니냐. 이게 아마 민주당과 청와대 생각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게 파일이 지워지지만 않았어도 사실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 좀 공세의 틈을 정부에서 좀 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야당도 이게 오늘 정의용 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 미국 이거는 저는 이제 야당이 더 이상은 좀 이렇게 집착 안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소식도 좀 알아보죠.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후 수습하는 것도 힘든 모습인데
류호정 의원이 수행비서 면직 관련해서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결국 사과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류호정 의원의 이제 수행비서를 해고. 해고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정의당에서는. 면직 논란과 관련해서 당사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못한 점, 또 이 당시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한다라고 공식 사과를 했고요. 이제 정호진 수석 대변인 브리핑을 들어보니 류호정 의원과 이 전직 비서 분이 노동본부장 배석하에 면담을 진행을 했고 류호정 의원이 좀 이 당사자한테 미안함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허위사실 유포나 비난 등을 좀 자제해달라고 호소를 했고요. 정의당 비대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 강은미 원내대표도 오해가 좀 싹튼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느 조직이나 이 맡은 역할을 하다 보면 직이 낮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임무가 좀 약간 권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정의당도 권위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라면서 좀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양측의 주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정의당에서 이 해고자 관련해서 그 다른 언론을 통해서 이 해고 당한 사람이 근태 문제가 있다. 다양한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근태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언급을 하면 그 해고된 분은 이제 다른 직장 가기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소문이 나면은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의당에서 과거에 그렇게 주장하던 2차 가해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그거는 조금 섣부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근태 문제를 언급하기 때문에 이 해고된 분이 자기 이름 실명을 다시 언급하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뒷수습하는데 정의당이 너무 아마추어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이 지금 사실 상황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가 이제 성추행 사건 같은 당 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직위 해제가 되고 사실 수습에 여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연이어서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 계기로 조직 진단을 해보겠다고 하고 또 이제 이 4월 재보선 관련해서 후보를 낼까 안 낼까 관심이 많은데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죠. KBS 직원들만 보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죠? KBS 직원이 맞는 것 같은데 연봉 관련 글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억울하면 KBS에 입사해라 이런 것 같아요. 좀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이었는데 이 블라인드라는 그 익명 게시판 앱입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KBS가 수신료 인상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 여론이 강했는데요. 이거를 좀 저격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갖고 불만들이 많다. 너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정년 보장되고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낸다. 그래서 평균 연봉이 1억이고 직원 절반이 매년 1억 이상 받는다. 그러면서 이게 포인트가 밖에서 우리 직원 욕하지 말고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되면 우리 사우님이 되라. 그러니까 입사해라. 억울하면 약간 KBS에 들어와라라고 쓴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직원 한 명이 다른 KBS 전체 직원들의 얼굴에 다 안 좋은 영향을 먹칠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KBS는 또 사과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결국 사과문을 냈습니다. KBS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그래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부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자님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